여러분,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진짜 와르르 떨어졌어요. 와르르. 이게 일본이 과연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S&P도 마찬가지고 피치도 마찬가지고 다 신용 등급 전망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일본이 같고 칠레하고 일본이 같습니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래요. 일본이 지금 떨어져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하고 같죠. 칠레하고 같습니다. 사우디하고 같고요. S&P도 마찬가지예요. S&P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칠레하고. 예.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는 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못해요. 그 밑에 내려왔어요. 일본이. 심각하죠.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을까? 뭐 당연하게 코로나19를 제대로 못 막았죠. 그러면서 경제 봉쇄령은 봉쇄대로 다 하고 수출은 수출대로 빠지고 그러니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베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지도자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외부 감시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용등급 기관 국제적인 기관이 피치, 무디스, S&P입니다. 여기에 이 날카로운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일본은 국제적인 신용등급 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 안정, 부정해서요. 이게 전망입니다. 아직 긍정, 안정, 부정해서 지금 안정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부정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6개월 안에 개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등급이. 안정에서 부정으로 떨어졌다. 부정에서는요.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요. 그 밑에 단계로. 이게 내려가잖아요. 신용등급이 내려가거나 부정에서 안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요. 신용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가도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가 채권을 누가 사주느냐?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사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부 펀드들이 사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등급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더 크겠죠. 문제는 국가 채권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회사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마다 등급이 다 다르긴 하지만 국가 신용 등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도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회사채 같은 경우는요. 개인도 살 수 있고 솔직히 기관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사죠. 또 외국이 살 때는 근데 외국의 회사 채권도 많이 삽니다. 외국에 뭐 큰 회사들 있잖아요. 헤지펀드 회사들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살 때 이자율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 부담이 되고 나아가서는요.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발행하지 못할 수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은 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는요. 무디스 같은 경우 최고 등급이죠. 그죠? 최고 등급입니다. 지금 AA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S&P도 거의 최고 등급이에요. AA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피치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피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연말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45%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이 넘으면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피치 같은 경우는 그죠? 2단계까지 AA-인가요? AA-까지 떨어졌는데 잘못하면 중국이나 아일랜드처럼 A+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치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떨어뜨립니다.
S&P도 떨어뜨리고 무디스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얼마예요? 국가 채무만 일단 보자고요. 올 연말 가면 84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관리재정 적자가 111조가 넘어요. 111조. 114조? 뭐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은 우리는 단순하게 국가만 가지고 있는 채무 비율만 봤을 때 43.5에서 45%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45%. 문제는요. 이게 공기업 채무까지 합친다고 쳐요. 공기업 채무가 525조예요. 525조. 여기다가 가계부채는 또 얼마나 된다고요? 가계부채는 16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기업부채가 1900조가 넘어요. 이게 다 합쳐지면 5천조 가까이 됩니다. 5천조. 이 5천조를 국가신용평가기관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나 S&P나 피치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신용등급이 계속 그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 세계 시장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수출국가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2차 유행도 지금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2차 유행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2차 유행이 왔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진짜 박살납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국가 부채도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고요? 제가 4차 추경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3차 추경까지 제대로 이게 못 맞고 실물 경제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4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다. 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176석의 폭주를 우리는 이미 목도를 했기 때문에 4차 추경도 우습게 다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국가 부채는 더 크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114조 원 정도 되는 거. 중소기업이나 가계부채 지금 만기 연장했잖아요. 이자 연장까지 했어요. 그게 마감이 9월이에요. 9월 되고 나면 그들이 또 만기 연장을 일단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 상환에 대한 건 유예를 안 한다 했습니다. 뭐 이자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적나라하게 실물 경기가 얼마나 지금 안 돌아갔는지를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새롭게 적어도 50조 원 중반대를 또 신규 대출을 해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권이 대출을 안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 대출의 만기는 또 6개월 후 9월에서 6개월 후면 내년 3월이면 온다는 이야기예요. 내년 3월이면 그게 또 만기가 와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만기 갖는 거 56조에다가 지금 대출 연장 만기 6개월 더 해주는 거 이게 다 합쳐지는 게 내년 3월에 한꺼번에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대출 만기 연장한다고요? 그게 쉬울까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영업 경기 어떻습니까? 자영업 경기 굉장히 나쁘거든요. 자영업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럼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게 된다.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